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림검대비 개념 강의 34번째 시간 1910년대 무단통치와 우리의 저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아픈 역사죠. 하지만 아픈 만큼 꼭 알아야 할 역사기도 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와 그에 맞선 우리의 저항 시작해볼까요? 1910년 8월 29일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피탈한 일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무단 통치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식민통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에는 육해공 대장이 임명됐는데요. 이러한 조선총독은 행정과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는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두었는데요. 이 중추원은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도입했는데요. 여러분, 이 헌병은 군사경찰입니다. 즉 군대에서의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이 헌병인데요. 이러한 헌병에게 일반적인 경찰의 역할을 담당시킨 게 바로 헌병경찰제입니다. 이러한 헌병경찰은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철저히 감시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요. 특히 이들은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 없이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실시했는데요. 태형은 곤장을 때리는 비인간적인 처벌로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지만 일제는 조선태형령이란 이름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켜 가혹하게 우리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조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이러한 공포스러운 학교마저도 4년밖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일제가 1차 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4년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1910년대. 정말 이 시기 한국인들은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국인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던 일제는 다른 한편으로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신고제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고 일제는 이렇게 신고되지 못한 토지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로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아넘겼는데요. 이때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한국을 수탈할 목적으로 1908년에 만든 기관이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일제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이 소장농이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더욱 힘들었겠죠. 한편 일제의 경제 수탈은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일제는 이때 산림령과 광업령 등 많은 법령을 만들어 우리를 수탈했습니다. 그중 이 회사령은 좀 중요한데요. 회사령이란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조선총독부는 당연히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겠죠?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성장은 더욱 위축됩니다. 이렇게 1910년대 일제는 무단통치라는 이름 아래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했지만 이러한 식민통치에도 우리의 저항은 계속됐는데요. 먼저 국내의 저항입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비밀결사 조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지난 시간 구한말 국권수호운동에 대해 공부할 때 나왔던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기억나시죠? 근데 이 신민회가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강제해산됩니다. 백오인 사건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으로 누군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걸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신민회가 해체되고요. 국내의 또 다른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활동합니다.
먼저 임병찬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이었는데요. 이들은 옛날로 복귀하자는 복벽주의를 내세웠고요.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강복회는 대구에서 박상진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이들은 공화정을 주장했으며 독립군 양성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친일파를 처단한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는데요. 그중 신민회의 후원으로 서간도 삼원보에 세워진 독립운동단체는 경학사고요. 이 경학사를 조직하는데 이회영 선생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이회영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들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서간도에 신흥강습소를 세우고요. 이는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독립군으로는 서로군정서가 조직되는데요. 이렇게 조직된 서로군정서는 이후 활발한 무장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북간도에서는 독립운동단체로 중광단이 조직되는데요. 이는 나철 등이 창시한 대종교회 후원으로 만들어졌고요. 1920년대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북간도의 민족학교로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있는데요. 이 서전서숙은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이었던 이상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 건설되고요. 권업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고요. 대한국민의회도 결성됩니다. 이렇게 연해주의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는 데 앞장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상설입니다. 이상설 이분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네요. 헤이그 특사의 서전서숙에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조직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 조직됐는데요. 이 신한청년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가 되는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인데요. 미국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활동했고요.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을 중심으로 군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됐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단체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거세남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며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우리도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식민지배를 받던 약소국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는데요.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사람은 김규식이고요. 이를 파견한 단체는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쿄에서 일어난 도쿄 유학생들의 이팔독립선언 역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주는데요. 일본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는 국내의 3.1운동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고종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하며 3.1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민중의 시위는 급속도로 퍼져 학생과 시민은 물론 노동자까지 가세하는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되는데요. 이에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의 비폭력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이에 일제는 마을 전체를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제암리 학살을 들 수 있는데요. 제암리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한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학살한 일제의 만행.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3.1운동 때 태극기를 흔들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유관순은 충청남도의 아우네 장터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 희생된 인물인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퉁퉁 부은 얼굴만 봐도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아픈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3.1운동의 의의와 결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3.1운동은 전민족적 항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3.1운동으로 인해 일제는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고요. 우리의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결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1운동 때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임됐는데요. 이러한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이 삼권 분립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입법부로는 임시의정원, 행정부에는 국무원, 사법부로는 법원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와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자금 확보를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바로 독립공채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먼저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이후 국권을 되찾으면 갚겠다는 약속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한 겁니다. 또한 국내의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행하는데요. 예전에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과 이름이 똑같죠? 이건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바로 외교활동인데요. 미국에 구민위원부를 설치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고요. 이 밖에도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과는 다르게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대립과 의견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는데요. 이로 인해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이 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는데요. 창조파는 신채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고 주장했고요. 개조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는 그대로 두되 바꿀 건 바꾸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요. 이를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결국 1925년 이승만은 탄핵되고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임되어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후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로 또 한 번 변화를 꾀했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요. 이 한인애국단부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그 첫 번째 시간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와 우리의 저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과 그에 맞선 우리의 저항의 역사를 국내외로 나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핵심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3.1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3.1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